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오늘은 우리 244페이지 평화는 왜 중요한가? 세계와 평화에 대해서 오늘 학습을 하겠습니다. 244페이지 책 펴시기 바랍니다. 책 펴시면서 선생님이 사실 오늘 어제 온라인 수업 열심히 찍어서 유튜브에 업로드를 했었는데 황당하게도 선생님이 거기에 여러분 그 참고자료 영상을 PPT에 포함해서 올렸었어요. 근데 그 영상이 어떤 다큐멘터리 한 장면 2분짜리 영상인데 그게 유튜브에 저작권 신고가 걸리는 바람에 재생이 안 돼서 사실 그러니까 어제 아침이죠. 학교에서 부랴부랴 그걸 다시 편집을 해서 그걸 영상을 다시 올렸어요. 그래서 약간 초반에 편집이 약간 어색한 부분이 있었을 텐데 아무튼 여러분들도 저작권 조심하시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래서 선생님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아침이죠. 여러분이 지금 이걸 볼 때는 내일이고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고 아무튼 여러분 온라인 기간 동안 다시 말하지만 건강 유의하시고 또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244페이지 평화는 왜 중요할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이 뭐냐면 평화에는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라는 게 있는데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평화가 왜 중요한가? 평화가 여러분 좋다는 건 다 알지만 평화가 왜 중요하고 왜 평화가 유지돼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4페이지 교과서에 보시면 평화의 의미에서 두 가지 평화가 나와 있습니다.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감만 들어도 약간 느낌은 오죠. 적극적 평화, 소극적 평화 어떤 차이인지. 자, 소극적 평화 먼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극적 평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평화인데, 그러니까 엄청 뭐가 평화로운 상태라기보다는 단지 내가 폭력을 당하지 않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기 나왔다시피 직접적이고 물리적 폭력이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것을 소극적 평화라고 해요. 여러분이 학교 다니면서 선생님한테 요새 체벌 안 하잖아요. 안 맞고 친구한테 안 맞고 이러고 있는 상태, 이것이 소극적 평화. 국제적으로 전쟁이나 테러가 없는 상태를 소극적 평화라고 합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소극적 평화가 유지되는 나라예요? 안 되는 나라예요? 유지되고 있는 나라죠.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전쟁 없잖아요. 네. 테러 없잖아요. 세계적으로 테러 같은 거 일어나는 나라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는 지금 소극적 평화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는 이런 전쟁 없고 테러 없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어떤 나라에는 현실적으로 중요한 목표인 나라들도 있어요. 소극적 평화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아프리카나 지금 내전을 겪고 있는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 그리고 테러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는 서아시아나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소극적 평화도 매우 소중하겠죠. 자, 근데 이 소극적 평화는 사실은 언제 깨어질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사실 지금 소극적 평화 상태인데 진정한 의미의 평화는 아니에요. 왜 그런지 여러분도 당연히 알겠죠.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남북이 분단되어 있고 휴전 상태잖아. 휴전 상태라는 것은 어떤 의미죠? 언제든지 다시 뭐 할 수 있다는 얘기. 전쟁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소극적 평화의 상태는 폭력의 원인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 지금 현재 폭력은 없지만 폭력의 원인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건 다시 말해서 언제든 평화가 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소극적 평화는 어떤 나라들은 소극적 평화조차도 소중하지만 소극적 평화는 진정한 의미에서 평화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 평화를 지향합니다. 적극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자, 적극적 평화란 교과서에도 역시 나와 있습니다. 사회 제도와 관습, 경제적 상태, 정치나 법률,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억압, 착취 등에 의한 폭력인
구조적 폭력이 해소된 상태.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는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은 지금 솔직히 엄청나게 평화적인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님께 한번 여쭤보세요.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인데 선생님 학교 다닐 때나 여러분 부모님 학교 다닐 때는 학교가 정말 무서웠어요. 일단 선생님들도 엄청나게 무서웠고 선배들도 엄청나게 무서웠고 언제 어디서 맞을까봐 혼날까봐 숨지기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솔직히 말해서 학교에서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학생들은 정말 편하고 선생님들은 좀 힘든 게 사실이죠. 옛날처럼 막 때리지도 못하고 혼내지도 못하고 뭐 때리고 막 혼내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학교는 적극적 평화의 상태에 도달했는데 다시 말해서 학교의 구조적인 모습 자체가 바뀌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옛날에 있잖아. 선생님이 교사 처음 됐을 때만 해도 선생님도 되게 무서웠어요. 그때는 말 안 들으면 회초리 때리기도 하고 했었는데 선생님이 교실 들어와서 야 조용히 안 해? 너네 떠들면 맞는다 하면 교실이 조용해요. 자 교실이 조용하고 평화로워. 근데 그게 여러분 진정한 의미의 평화예요? 아무도 폭력을 당하고 있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구조적으로 억압적인 교실에서 나타나는 평화, 진정한 평화가 아니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의 교실은 솔직히 말해서 선생님이 수업 들어가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막 엄청 심하게 때리는 건 고사하고 심하게 혼내지도 않죠. 그것은 우리 사회가 구조가 바뀌었고 인식이 바뀌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학교는 적극적 의미의 평화의 그런 상태다. 자 근데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 적극적 평화라는 것은 경제적이나 정치나 법률 이런 거에 의해서 억압 착취가 없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거야. 미국이 여러분 옛날에 노예제도 있었죠. 자 노예제도가 있는데 전쟁이나 테러가 없어. 그게 진정한 평화라고 할 수 있어요? 노예들에게도 그게 평화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그것은 적극적 평화가 아닌 거야. 아까 말한 소극적 평화인 거고 적극적 평화라는 것은 그런 불합리한 나쁜 제도들 그런 구조적인 것들이 해결된 상태. 우리나라는 지금 솔직히 말해서 법률적으로나 또는 제도적으로는 그런 장치들이 다 해소가 돼 있습니다. 더 이상 차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물론 비공식적으로 존재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다 해소된 상태예요. 자, 그런 상태가 적극적 평화다. 자, 우리 인류는 이러한 적극적 평화를 지향해야 합니다. 이런 적극적 평화로 나아가야 돼요. 단순히 전쟁이나 이런 게 없는 상태가 적극적 평화가 아니란 얘기죠. 이런 평화가 아니고 이렇게 구조적인 모순들이 해결돼야만. 자, 우리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슬람에서 여러분 여성들이 억압받고 이런 일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상태가 진정한 의미의 평화라고 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에 가난한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켰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킨 것은 그들이 가난해서 폭동을 일으켰잖아. 그럼 폭동이 일어났다는 것은 평화가 깨어진 거죠. 근데 그 폭동이 일어난 원인은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겠죠. 그래서 적극적 평화라는 것은 진정한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그런 사회 구조적 모순이나 이런 것들이 해결되어야 하고 그러한 상태를 진정한 평화라고 할 수 있겠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평화가 왜 중요한지 우리 245페이지에 볼 건데 그 전에 여러분 244쪽 아래쪽에 보면 손자병법에 담긴 평화의 의미인데 여기 뭐 화면에 나오는 글씨 너무 작아서 당연히 보이지 않지만 그 현대 평화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갈퉁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이제 서양의 학자인데 이 사람이 중국의 손자병법으로 유명한 그 손자라는 학자의 이론을 높이 평가했는데 왜 높이 평가했냐면 손자병법, 병법이라는 거 말 그대로 싸우는 건데 싸우는 방법 중에 가장 높게 평가한 방법이 뭐냐면 손자가 뭐라고 했냐,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진짜 승리다. 다시 말해서 안 싸우는 게 최고다. 그래서 손자병법에서 뭐라고 하냐면 전쟁 의도를 싸우기 전부터 없애버리고
상대방의 주변국을 자국의 편으로 만들고, 다시 말해서 싸우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승리다. 근데 이게 진짜 평화의 법칙이죠. 여러분, 어떤 나라 간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전쟁이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자기 이익이 중요해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을 하는 게 이익일까? 안 하는 게 이익일까? 전쟁은 언제나 승자든 패자든 불행을 가져옵니다. 전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러면 죽은 사람은 불행하고 죽인 사람은 행복할까요? 아니죠. 여러분, 전쟁 트라우마 그런 얘기 들어봤죠?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분들이 전쟁 트라우마로 고생하고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전쟁을 한다는 것은 죽은 사람이나 사는 사람 모두에게 고통을 주는 아주 안 좋은 것이죠. 다시 말해서 어떠한 이유에서든 전쟁은 안 하는 것이 좋아. 다시 말해서 나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는 평화가 가장 우선이야. 내 이익을 위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는데 평화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평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2000년도 전에 손자란 사람도 이미 얘기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평화의 중요성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평화가 왜 중요하냐? 자, 245페이지 보세요. 사실 우리 인류는 지난 오랜 역사 기간 동안 수많은 전쟁을 겪었어요.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전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받았습니다.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평화의 소중함, 평화의 중요성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죠. 더군다나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저질렀던 끔찍한 유태인 학살, 일본이 저질렀던 난징 대학살, 그리고 관동 대지진 때 관동 대학살, 그때도 조선인들 학살하고,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죠. 일단 평화가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폭력이라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 자, 여러분, 요새는 솔직히 말해서 그런 일 별로 없는데 여러분이 학교폭력 피해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옛날에 막 뉴스에 나왔던 것처럼 여러분 나이는 그런 일도 모를 거야. 한 10여 년 전에, 10년도 더 됐네요. 한 15년 전쯤에 대구에서 어떤 중학생이 학교폭력을 너무 심하게 당해서 결국 자살을 했는데, 그 학생이 그동안 며칠 동안 썼던 일기들이 밝혀졌을 때 온 국민이 사실 충격에 빠지고 슬퍼했고, 그때부터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높아지면서 지금은 솔직히 말해서 학교에서 실질적인 폭력 거의 없어지고, 학교폭력 했다가는 내가 학교를 제대로 다닐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죠. 평화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특히나 직접적으로 폭력을 당하는 사람한테는 평화가 더없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평화가 있어야지만 폭력에 대한 두려움과 그런 공포가 없겠죠. 여러분이 만약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태인이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독일에 살고 있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평화란 얼마나 소중한가. 사실 거기까지 갈 필요 없어요. 우리 최근에도 계속되고 있는 시리아 내전, 몇 년 전에 전 세계 사람들을 정말 슬프게 했던 시리아 난민이 지중해를 건너다가 해안가에 쓰러져 죽어있던 그 꼬마 아이를 보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슬픔에 빠졌었죠. 그런 것들이 평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줍니다. 자, 두 번째는 평화가 또 왜 중요하냐? 평화가 깨진다는 것은 전쟁이 난다는 것인데, 전쟁을 하고 막 테러가 일어나는 건데, 지금까지 우리 인류가 만들어온 수많은 문화유산, 수많은 그런 소중한 것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파괴된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것을 지키고, 또한 우리 후손에게 아름다운 지구를 물려주기 위해서도 평화는 더없이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 245페이지 교과서에 사진 나온 거 보세요. 전쟁으로 파괴된 수원 화성의 모습. 수원 화성이 아마 그 출입문인 것 같은데, 기와 쪽 한쪽이 완전히 사라진 게 대포에 맞아서 사라진 것 같이 느껴지죠? 자, 그 외에도 여러분, 우리 신라시대 황룡사, 그런 황룡사 구층탑도 몽골의 진입 때 불타 없어지고, 일제강점기 때 수많은 문화재 약탈당하고, 전 세계적으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평화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이런 말 여러분 들어봤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있었는데 3차 세계대전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어떻게 된대? 지구가 멸망한대요. 그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3차 세계대전은 곧 핵전쟁이고 미국과 만약에 러시아가 핵으로 서로 싸우게 되면 지구 멸망.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는 뭐 이런 문화유산 이것뿐만 아니라 이 우리의 이 지구 이걸 지키기 위해서도 평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국제사회의 평화로운 번영. 평화가 있어야만 뭡니까? 경제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문화적으로든 번영을 할 수가 있어요. 단적인 예로 우리나라는 있잖아요. 세계 10대 무역 강대국입니다. 우리나라 세계 10대 무역 강대국인데 그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뭡니까? 주식시장의 가치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나라가 분단국가고 언제 전쟁이 터질 줄 모르는 위험 국가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런 전쟁의 위험, 테러의 위험이 다 사라진다면 세계는 더욱 안정된 가운데 번영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평화는 더욱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방금 전에 나왔던 사진, 우리 얘기했던 사진들인데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수용소에 갇혀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2차 세계대전 때 또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던 여성들, 그런 분들 생각해보면 평화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전쟁으로 파괴된 문화유산 이런 것을 볼 때도 평화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겠죠? 자, 245쪽 아래쪽에 생각을 키우는 활동 한번 보세요. 자, 평화가 왜 소중한지 이걸 보고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과서 알아보면 소말리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소말리아 하면 뭘로 유명한지 아세요? 오늘날에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소말리아는 해적으로 유명해요. 근데 이 나라는 도대체 왜 해적으로 유명해지게 됐을까? 그것은 이 나라가 평화가 끼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거기 교재에 보시면 교과서 그 읽기 부분 두 번째 줄 보시면 소말리아가 1960년에 독립한 이후에 지금까지 쿠데타와 내전에 시달리면서 중앙정부의 통제가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엄청나게 많아요. 정치 불안, 다시 말해서 평화가 없는 상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한 나라가 정부가 통제하지 못하고 평화가 깨어지면 거기 국민들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상적인, 다시 말해서 안정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일해서 돈을 벌었는데 내가 이 벌은 돈이 언제 어떻게 사라질지 모르고,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데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직장, 내 가정이 안전하다는 보장이 없다면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겠습니까?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해적으로 내몰리게 되고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게 된다. 그래서 평화의 소중함을 이런 나라의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방금 얘기했지만 소말리아는 수많은 내전과 중앙정부의 통제력 상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경제 위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결국 해적까지 되게 된 것이다. 그렇게 된 일이죠. 자, 이걸 해결하려면 적극적 평화를 찾아야 되는데 이건 솔직히 말해서 여기 기계에 나와 있는데 말은 쉽지만 현실은 어렵죠. 말로는 쉽죠. 정부가 제 역할을 해야 되고 국제사회가 잘 감시해야 되고 다른 나라들이 도와줘야 되고,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이 서로 다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정부가 그런 역할을 못하니까 결국은 잘 안 되고 있겠죠. 어쨌든 평화가 소중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지금 학습한 내용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빈칸에 첫 번째 오늘 배운 내용, 전쟁, 테러 등과 같이 물리적 폭력이 없는 상태, 단순히 물리적, 직접적 폭력만 없는 상태를 뭐라고 한다? 소극적 평화라고 한다. 두 번째는 구조적 폭력이 해소된 상태, 폭력이 해소된 상태를 뭐라고 하죠? 적극적 평화라고 합니다. 자, OS에서 오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극적 평화는 직접적 폭력이 근본적 원인으로 해결된 상태를 말한다. 직접적 폭력이 해결된 걸 소극적 평화,
아, 직접적인 폭력의 원인이 근본적으로 해결된 상태가 아니죠. 소극적 평화는 단순히 물리적 폭력만 없을 뿐이고 직접적인 폭력의 원인은 해결되지 않은 상태가 소극적 평화죠. 이게 해결됐다면 적극적 평화라고 할 수 있겠죠. 적극적 평화는 빈곤의 차이, 평등하고 자유로운 상태를 말한다. 네, 적극적 평화를 말하는 거죠. 직접적 폭력이 없는 상태에서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아니죠. 적극적 평화가 있어야 되겠죠. 아까 얘기했지만 노예제 사회에서 전쟁을 안 하고 폭력이 없다고 그것이 진정한 평화라고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우리 내용 살펴봤습니다. 자, 247페이지 교과서 한번 보겠습니다. 교과서 247페이지. 자, 247페이지 빈칸에 들어갈 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위 지도에 네모에 들어갈 국제 분쟁을 보기에서 몰라 기어로 써보자 했는데, 자, 거기 지도에 기역 부분이 어디냐면 거기가 터키의 그 위치가 터키, 시리아, 뭐 이라크 이런 나라들을 국경 근처인데 여기가 보기에 보면 쿠르드족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니은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하고 있는 것이죠. 자, 디귿은 어디죠? 센카쿠 열도. 다오이 다오. 자, 요 부분도 여러분 내용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 각 분쟁이 왜 일어나고 있는가? 쿠르드족 분쟁. 자, 거기 살짝 적어보세요. 쿠르드족 분쟁 지역은 뭐냐면, 자, 쿠르드족도 서남아시아의 한 부족인데, 서남아시아는 옛날부터 유목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에 유목민들이 많이 있었는데, 옛날에 이 지역이 영국과 프랑스 식민지였다가,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다 독립하고 새로운 나라들이 되면서, 이 국경이 영국, 프랑스 이런 국제적인 강대국들에 의해서 임의로 조정되다 보니까 부족 간의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국경이 정해졌어요. 그래서 쿠르드족은 터키에도 살고 있고 시리아에도 살고 있고 이라크에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쿠르드족은 자기들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쿠르드족이 상당히 많거든요. 뭐 아주 소수 민족이 아니에요. 1000만 명 가까이 되는 엄청나게 많은 그런 민족입니다.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쿠웨이트의 쿠르드족이 자치정부를 구성했어요. 그랬더니 터키의 쿠르드족도 자치정부를 구성하고 싶어해요. 터키의 쿠르드족이 터키 전체 인구의 거의 한 20%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터키에서는 그걸 인정을 안 해주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다. 다시 말해서 민족 간의 갈등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쿠르드족 분쟁이다. 영토와 종족 간의 갈등 때문이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은 어딘지 아시죠? 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이 옛날 성경에서 말하는 사마리아인들이에요. 여기도 원래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하고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다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유대인들이 워낙 경제력이 막강하고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나라를 만들어주기로 연합군들이 결정을 했고, 여기다가 이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에 이스라엘의 나라를 건국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부터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들은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인이 살고 있는 구역이 계속 줄어들고 있죠. 자치구역. 자, 센카쿠 열도는 여러분 아시죠? 중국과 일본이 영토 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토 분쟁. 자, 근데 이 중국과 일본이 왜 센카쿠 열도를 가지고 이렇게 싸울까? 여기는 바로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런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여기도 역시 영토 분쟁 또는 자원을 둘러싼 분쟁,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번 단원 마무리했고, 다음 시간에는 동아시아의 갈등과 국제평화 단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